간만에 정시간에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와 비디오 체크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네. 내가 일부러 돌아앉았어요, 보미 작가. 그러니까 굳이, 예, 그 정도 맞추면 돼요. 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특히 허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약간 기대기 위해서 자세를 약간 옆으로 좀 돌려서 앉았어요. 네. 예. 다소 자세가 건방져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워낙 먼 길 가는데 내가 편해야 되잖아. 네.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방송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자서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계속 안 좋았다고요? 일부 그 불충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저한테 이제 노환이 왔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김모 보미 작가 같은 사람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방송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불꽃놀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것보다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네. 뒤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를 먼저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만에 정편들이 나서가지고 기레기들이 남북관계 끝났냐, 네, 곧 전쟁 날 것처럼 분위기를 막 틀어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관한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김정은의 뇌피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본다기보다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주얼도 김정은이라고요. 네. 인물은 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고소 고발의 위험을 감안하고도 말씀드린다면 저는 원래 구준표, 이민호갑니다. 네. 어렸을 때 제 삶이 구준표하고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민호하고 저하고는 거의 도플갱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아니에요. 네, 나이 때 되면 이민호도 저같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이의 저주에 이기는 사람 있나? 네, 고소가 네, 더럽지 않습니다. 네, 이민호 씨 방송 들으시고 고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개성에 있는 개성공단 안에 있었던 이제 어, 남북 공동 연락소를 북한이 이제 폭발해서 파괴했죠. 네. 충분히 이제 예정이 되었던 그와 같은 도발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발을 위한 장비가 사전에 이렇게 군용 트럭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 보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기다 뭔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지역에 있는 연락소도 아마 조만간에 뭐 파괴를 하든가 정리를 하든가 뭐 이런 단계로 갈 걸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종편이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120억짜리 건물이다. 라는 주장에서부터 180억. 아니면 이제 거기 부대 비용까지 보태가지고 나중에 300억이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솔직히 말 300억이라고 얘기하면 이 부동산 시세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지. 아니 강남에 그만한 사이즈의 건물이 있다 그래도 글쎄요 100억 안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자산, 예산,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은 2007년도부터 전부 다 보태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부풀린 거지. 이만한 금액이 있다고. 네, 부동산 가치로 그만한 금액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300억짜리 건물이 그것도 개성공단 안에가 존재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네들이 이 사태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기레기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우리 대통령 사저도 아방궁이라 그랬죠. 네. 뭐 지금 뭐 대통령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민주 진영을 대할 때 돈 계산 방식하고 지들이 그 보수 진영을 대할 때 돈 계산 방식 너무 다른 게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건데 더욱 중요한 거는 지네 땅에 있는 지네 물건이잖아. 네. 거기다 지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외교 관저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나중에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도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 건물이 뭐 엄청난 자산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공단 안에 들었잖아.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쿡쿡쿡쿡. 뭐 일단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 정치적인 의도에 있어서 이거를 파괴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대한민국 어떤 당국이나 청와대 액션을 필요로 할 만큼 쟤들이 절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뭐 지난주에 이제 김여정의 존재감이 부각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 메뚜기 떼기? 네. 이따가 이렇게 있다가 메모해놔요. 일단 잊어먹기 전에 메뚜기 떼기 하라고. 이 여러모로 그 김여정이 지금 실질적인 2인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2인자로 나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들을 많이 벌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담화문이었죠. 남한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전에 없었던 날선 담화문을 냈고, 이 내용을 이제 그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의 실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이걸 이 지금의 사업대로 관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도 이례적으로 2시간도 안 돼서 북한 전역에 이게 방송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경하게 내가 지금 김여정이가 내가 나서서 남북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럼 김정은 완전히 뒤로 빠진 거냐? 김정은의 권력이 지금 많이 쇠퇴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로 일단 이 김여정이 지금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했던 담화문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권한을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 부여받은 나의 권한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남 사업을 자신이 맡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거 자체가 위원장 동지가 나한테 준 권한이 있고 국가가 나한테 준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김정은의 위상을 그대로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제 과거의 우호 관계가 끝났다. 나는 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상대하고 강경하게 나갈 거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보복 계획을 비롯한 그 이런 행위의 주체자로서 통일선전부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통일선전부가 어떤 부서냐면 대남 담당 전문 비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통일부 같은 거죠. 통일부 같은 건데, 이 통일전선부를 앞세워가지고 이게 군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이 통일선전보다 훨씬 높은 이슈에 있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통일부가 국방부의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지금의 폭파 작업이나 또는 뭐 GP를 다시 건설을 하겠다든지, 또는 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초병들을 내보내가지고 다시 비무장지단에 긴장 관계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군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남선전부와 김여정이 직접 한다. 하지만 이거는 김정은이 나한테 준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김여정이 그럼 대한민국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의미인 거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붙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이마만큼
큰 소리를 내고 불꽃놀이를 해가면서 상황을 키우는 것은 지금 얘네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무척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제 제재에 의해서 많이 시들었는데 미국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회담은 날아갔고, 이 대한민국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경제 교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큰 거예요. 왜 부담이 크냐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뿐이고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종속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게 되면 북한 건부가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계속 막혀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이 안 풀어줬어. 그러니까 뭐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실물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번 조건부로 요구한 거야. 인도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걸 하는 이외에 뭐 식량이나 일부 의료품 지원 이외에는 다 조건을 붙인 거야. 그럼 이산가족 상담해야지. 비무장지대 여기서 군사회담 추가로 해야지. 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딱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상당히 깐깐하구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신경 써주지 않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기댈 게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야 이렇게 꿀려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위기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 북한은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판문점 회담하고 이제 평양 방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했어요. 10만 있는 능라도 경기장에 라이브로 거기에 있는 시민들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남북과의 평화시대를 열었고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한 실질적인 종전선언까지 다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못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도 사실 저 통진당 지금은 통진당이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 새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통진당이 아니죠. 미통당 죄송합니다. 미통당 새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과의 성과 있는 어떠한 채널이라든지 지원도 해주지를 못했던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김여정의 책임자로 올라온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로 변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김여정의 이 대남 선전부가 단순하게 남북 관계만을 맡은 게 아니고 미국 관계까지도 전부 다 통괄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두들기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협상에 유리한 조건도 없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까지도 염두에 둔 일종의 단계적인 신호탄을 펴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김여정의 어떤 불꽃놀이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북한의 공세는 앞으로 이제 지원과 제재를 더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모든 사업의 목표가 남한과의 대화다, 대화 관계다라고 정책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뭐 선군주의를 앞세운다든지 최근에 이제 경제 개혁을 한다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뭐 관광지 개발도 하고 개방 개혁도 해봤으나 이 모든 게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걸 안 풀어줌으로 인해서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까지 덮쳐갖고 북한 지역도 굉장히 경제에서부터 폐쇄 상태니까 경제에서부터 어떤 지휘권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대남선전부에 올인하고 군까지 관장해가면서 이쪽에 올인하겠다는 건 앞으로 북한의 주력
그 북한이 하려고 하는 수건 사업이 남북 관계 개선에 의한 경제 개혁, 경제 개발이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난 이제 남한에 올인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애정 표시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제 혼자의 내피셜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북한이 공표함으로 인해서 일본 안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북한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하고, 개입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고 또 실무적인 회담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진지게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해주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북한과의 경제 경협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21대 국회가 해야 될 게 그거인 거예요. 국회 개원하게 되면 지금 바로 국회 차원에서의 종전 선언, 종전 결의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종전 결의안과 함께 북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경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그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일단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빨리 개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남북 교류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원할 거냐, 북한은 무엇을 원해서 그동안 뭐 개성공단 얘기 같은 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개성공단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제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남북 간의 직접적인 경제 경협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원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거는 따로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원산지구를 비롯한 금강산 지역을 포함한 관광 재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라인들이 이 원산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소가 개성공단에 있는 게 파괴된 거는 어찌 보면 일종의 수순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남북이 뭔가 통합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장을 개성 안에 묶어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원산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남북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새로운 형태, 이게 없어졌으니까 세울 데가 없잖아. 새로운 형태의 남북 그 교류를 위한 회담자 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연락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원산시 안에 지금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았던 원산시 관광타운 주변에 들어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폭발까지 굳이 시켜가면서 그 계획을 짰을까요? 일단 군부한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군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고요. 또 북한 안에서의 내부적인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충격 효과를 통해서 자국민한테 보여준 거죠. 사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본 앞바다에 미사일을 쏘든가 ICBM 실험을 하든가 핵실험을 한다고 원자로를 돌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왜? 그걸 한다고 해봐야 지금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인민들한테 뭔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상징적이었던 남북 연락소를 폭파하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 폭발 그 행위 자체가 내치용. 그렇죠. 내치용인 거죠. 왜냐면 폭파시켜놓고 바로 2시간 만에 대서특필했잖아. 지난 신문과 방송.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수준이 아닌 남한 기업의 이제 철도 연결 그리고 원산을 통한 대규모 관광단지 관광 인원의 확대 그리고 이제 이 철로를 위한 러시아하고 연결하는 이 동아시아 철도의 연결 그리고 가스관 사업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경제적 이득을 원하면서도 이거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사실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대북 특사 같은 거죠. 네. 대북 특사를 보내서 뭔가 이제 그쪽 그 주민들한테 왜냐면 우리가 갔잖아. 우리가 갔다 왔는데 뭔가 결과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 겁나. 아직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겁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북 축사가 북한을 찾아가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 특사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북 특사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여야가 모두 다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쪽에서 막 정치적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가고 싶대. 심지어는 안철수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대북 특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대북 특사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하고 가장 의견이 잘 통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기는 평생 문 대통령 욕만 했고 지금도 한 번도 국정에 협조적인 말이나 칭찬을 안 해본 사람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야. 왜? 북한이 자기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래. 왜? 자기가 가장 보수적이고 뚜렷한 안보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야 대북 특사로서의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 당신이 간다는 얘기는 오직하면 북한 노동신문이 그랬겠냐고. 안철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했잖아. 예, 예. 권력력에 환장한 인간 추물이다. 이건 북한 방송 내용이에요. 관종. 네, 어떠한 배신 행위도 서슴지 않는 정치 간상배다. 네, 간상배. 나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북한이 간상배라고 안철수 씨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태영호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분 저는 개인적으로 입 좀 다물었습니다. 네, 이 양반이 대북 특사로 가게 되면 함흥차사처럼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너무 아무 말도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어쩌면 현지에 가갖고 갑자기 귀순 선언을 하고 그쪽에 남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태영호 씨를 한번 보내볼까 싶은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건 농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고 어떤 그 다음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저는 그분이 아마 하반기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가 갈 바엔 내가 간다라고 예방백신님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같은 노원구 살았던 아닙니다. 작가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면 형제처럼 대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저를 돕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도발은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안 해준다 그래갖고 여기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지금 개기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얼마 안 남기고 있다. 뭐 빠르면 9월, 뭐 늦으면 10월쯤 방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서 북한 도발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바빠가지고 자기 정신이 없어서 북한 챙길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시진핑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자기 형을 이렇게 살해했던 뭐 이런 그 전력이 있었고 이 사람은 중국이 보호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남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사이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건 뭔가 이렇게 좀 수그리고 오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않기를 최소한 중립적인 거 이상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진핑이 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내세울 수 있는 외교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개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 카드를 하나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육자회담이라든지 또 북미 간의 직접적인 회담보다는 중국을 끌어들인 상태에서의
3자 회담, 한반도 주변 국가들 회담, 굳이 끼어든다고 하면 일본 정도 보태갖고 4자 회담 정도 안에서 이거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껴주기만 하면 돈보따리 들고 쫓아올 놈이거든, 아베는. 북한하고든 관계 개선만 할 수 있다고 치면 당장에 얼마든지 돈을 쏴주겠다. 뭐 일본 돈이냐 찍으면 되는 건데 뭐 이러고 생각하고 돈질을 해줄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아베나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한국을 같이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민족들 일은 우리끼리 해자 그러는데 아이 내가 너무 형님한테만 얻어먹으면 내 눈치 보여갖고 내 제대로 이게 그 길을 못 펴잖아요 라고 하는 일종의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없어요. 네.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던 게 지금 바쁘긴 하지만 언급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3일이죠. 13일 날 뉴욕에 이제 웨스트포인트에 육군사관학교 있는데 거기 졸업식이 있었나 봐요. 코로나 와중에 졸업을 했나는데 여기 축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끝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 우리 임무는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뭔 짓을 하든 나는 신경 안 쓴다. 개입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핵실험이나 ICBM 하나 괌 앞쪽에다 괌 앞바다에다 하나 떨어뜨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일 그래 준다고 하면 그래 잘했어 그리고 바로 폭격기 보내갖고 ICBM 기지창을 폭격하고도 남을 놈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라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트럼프도 지금 불리하다고 여론조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독일에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종의 시도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재선만 되기만 한다고 치면 주한민국의 단계적인 축소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은 섣불리 미국이 끼어들려고 하지 않을 거다. 괜히 끼어들게 되면 또 발못 빼게 된다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빠른 어떤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액션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의 직접적인 달러 벌이가 될 수 있는 원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북한은 외화벌이 코로나 때문에 외화벌이 못한 지가 꽤 됐어요. 중국하고 국경을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김정은의 돈줄이었던 북한 내 귀금속이나 희귀원소, 광물들에 대한 중국 밀수출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히토류를 비롯한 각종 고가의 금속 재료들, 원료들을 중국을 통해서 밀수출하고 거기에서 그 물건 값을 받아갖고 통치자금으로 거의 유일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3개월째 끊긴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의 어떤 현찰이 바로 꽂힐 수 있는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나쁘긴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전의 대북 제재 상태에서는 대북 제재 전에는 25억 달러, 30억 달러 즉 북중 사이의 교역량이 그 정도였는데 그렇죠. 대북 제재 후에는 2, 3억 달러.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통치 자금이 이제 한 10억 달러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급한 돈이 1조 원이 우리 돈. 1조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돌려가지고 공장 운영해서 애들 인건비 주면 그 인건비에서 와리를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돈이 안 돼요. 개성공단 해준다고 해도 분명히 목표라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관광에 대한 게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 보증금도 있고요. 보험료도 있고요. 이산가족 같은 그 이산가족 면담 같은 어떤 그 행사가 치러지게 되더라도 보통 이산가족 면회 1인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수입이 빨리 될 수 있는 인력 교류를 북한은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다. 속셈은 앵벌이다라는 점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도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 법안들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가 저 미통당 애들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빨리 국회가 움직여줘야 된다. 네, 이번에 외통위에 오신 송영길 그 위원장도 상당히 뭐 중국통이나 북한통으로서 어떤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을 빨랑빨랑 쟤네들 안 나올 때 얼른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불꽃놀이 한다 그래서 그 뭐 자기 자조적인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낮은 단계로 봅니다. 이거는 지 물건 지가 깨부수는데 뭐라 그러겠어. 쓸데없이 그 비어있던 건물인데 진짜 뭐 변전소를 파괴했다든지 우리 공장의 어떤 설비를 드러냈다든지 금강산에 있던 숙소를 파괴했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동감을 하는 게 그게 원래 개성공단에 있던 원래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2007년도 건물인 거고요. 원래는 이제 뭐 공단 관리사무소 같은 걸 임시로 리모델링 해갖고 연락사무소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300억짜리 건물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편의에 의해서 짓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자본 투자해서 지은 건 맞지만 사실 기부 체납한 거예요. 걔네들 겁니다. 어린애들이 이 땡깡 부릴 때 보면 지 좋아하는 장난감 깨부수고 바닥에 침 뱉고 막 개기잖아요.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 얘네들의 외교력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미국이 쌩까버리니까 어떤 나라도 지금 북한을 상대 안 해주잖아. 과거에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아프리카 국가나 어떤 그 동아시아 국가들 자체도 지금 한국이 전부 다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외교력이 엄청나게 자신들의 외교적인 상황에 목을 죄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저렇게 볼멘 소리를 해서라도 양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네, 당장에 굶어주는 동생 내가 너 꼭 보증 서오고 인감 떼오고 집문서 맞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형이니까 내가 해줄게. 하지만 앞으로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타일러 가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걸 흠집내려고 하는 세력은 딱 두 개예요. 토착 외구하고 미국의 군산 세력들입니다. 이 두 세력들의 어떤 추동지를 받아서 신나게 기사들을 긁어내고 있는 기레기 언론들의 농간에 속지 마셔야 된다. 왜 지금 그 건물 깨진 거 비용 계산하고 있냐고. 우리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게 기사에 탑이 되면 되겠어, 이 새끼들아? 네.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정리할 거고 저게 무슨 메시지냐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라고. 차라리 일본 방송은 그런 걸 좀 잘하던데 말이죠. 그 건물은 북한 거고
현대 아산 거는 금강산. 네. 꼭 북한 걸 떠나서 개성공단 안에 있는 설비들과 공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도 체류자가 없는데도 기계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언제든지 재가동했을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상화를 위한 관리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고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의 사장들이 전부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답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너무 이제 가슴 끓이지, 속 끓이지 마시라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 좀 해봤습니다.